설립과 탐색, 인물과 배경. 박순자 할머니는 78세로 서울 동대문구의 좁은 골목 깊숙이 자리 잡은 낡은 서점 지혜 어머니를 혼자 운영하고 있었다.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 허리가 심하게 굽어 항상 지팡이에 의존해야 했고 두꺼운 안경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여전히 예리했지만 종종 과로로 인해 충혈되곤 했다. 서점은 그녀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 발기철이 30년 전부터 운영해온 생계의 터전이었다. 서점 안은 습기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천장에서는 곳곳이 누수되어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나무 바닥은 삐걱거렸다. 책들은 높이 쌓여 있어 미로 같은 통로를 만들어냈고 어떤 책들은 습기로 인해 페이지가 구겨지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에게는 이곳의 모든 구석구석이 소중한 기억으로 가득했다. 이 책은 1987년에 처음 들어왔지. 그때 기철이가 할머니는 종종 혼잣말로 과거를 되새기곤 했다. 김하윤, 순자 할머니의 손녀는 32살로 뉴욕에서의 인디밴드 브로큰 드림스 활동이 처참하게 실패한 후 2달 전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다. 밴드는 멤버들 간의 갈등으로 해체되었고 녹음실 임대료 3,000달러와 기자재 대여비까지 합쳐 총 5,000달러의 빚을 안고 돌아온 그녀는 할머니의 낡은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윤은 밤마다 뒤척이며 실패에 대해 생각했다. 아메리카 드림은 그녀에게 악몽이 되어버렸고 30이 넘어서야 할머니 집으로 돌아온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친구들은 모두 결혼하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만이 여전히 꿈을 쫓다가 현실에 부딪힌 상태였다. 할머니, 솔직히 말해서 이 서점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온라인 서점들이 다 해버리고 대형 서점들이 골목까지 들어오는데 이걸 팔아서 빚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하윤이 말할 때마다 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팡이를 바닥에 세게 두드렸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우리 가족의 영혼을, 네 할아버지의 꿈을 어떻게 팔 수가 있어? 할머니, 21세기예요. 감정으로만 살 수는 없어요. 현실을 봐야죠. 현실? 네가 아는 현실이 다가 아니야, 하윤아. 이런 대화는 매일 반복되었다. 하윤은 할머니가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순자 할머니는 손녀가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모른다고 여겼다. 절망의 시작.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10월의 어느 오후. 하윤은 KB국민은행으로부터 최종 통보를 받았다. 서점 건물의 담보, 대출금 1억 3천만 원을 일주일 내에 갚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다. 이자만으로도 매달 100만 원이 넘게 나가는 상황에서 서점의 월 수익은 기껏해야 50만 원 정도였다. 할머니, 이걸 보세요. 하윤이 떨리는 손으로 통지서를 건넸다. 순자, 할머니는 안경을 벗었다. 다시 쓰며 천천히 글자를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일주일이라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졌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순자 할머니의 무거운 한숨이 서점 안의 공기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곧 꺼질 듯했고 구석에 놓인 전기 히터는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았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할머니, 정말 이제 다른 선택이 없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유는 절망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와 할머니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처음으로 할머니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서도 서점 걱정, 하윤 걱정, 그리고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뒤척였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악몽에 시달렸다. 서점이 헐리고 낯선 사람들이 그 자리에 편의점을 차리는 꿈이었다. 탐색, 절망 속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하윤은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지하에 쌓인 먼지투성이 헌 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지하실은 습기가 심해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거미줄이 곳곳에 쳐져 있어 청소부터 시작해야 했다. 혹시 감나가는 초판본이나 희귀한 책이 있을지도 몰라.
인터넷 경매에 내놓으면 좀 될 거야. 하유는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니 대부분 1970, 80년대의 문학 작품들이었다. 황석영, 조세희, 박완서, 유명한 작가들의 책이지만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큰 값어치는 없어 보였다. 어두운 구석, 할아버지 발기철에 낡은 초상화가 걸린 벽, 뒤에서 하유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벽에 작은 틈이 있었고 손으로 만져보니 정교하게 조각된 비밀 서랍 손잡이가 있었다. 이게 뭐지? 서랍을 열기까지 상당한 힘이 들었다. 오랫동안 열리지 않아 나무가 팽창해 있었던 것이다. 첫 번째 반전. 서랍 안에는 현금이나 부동산 서류가 아닌 낡은 원고 뭉치가 들어있었다. 표지에는 게이샤의 사죄, 원고본이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하유는 그 제목을 어딘가서 들어본 기억이 있었다. 1970년대 한국 문학계를 뒤흔들었던 소설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작가가 출간 후 불태워버렸다고 믿었던 원고였다. 함께 든 것은 오래되고 누렇게 변색된 편지들과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었다. 편지 봉투에는 친애하는 민호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발신인은 발기철이었다. 하유는 손을 떨며 편지를 펼쳤다. 민호야, 나는 더 이상 이 죄책감을 혼자 견딜 수가 없구나. 김민서라는 여자에 대해 기억하니? 1969년 우리 서점에 일자리를 찾아온 그 여자 말이야. 그녀는 정말 천재적인 글솜씨를 가지고 있었어. 매일 우리 서점 구석에 앉아서 일기를 썼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어. 민호야, 나는 나쁜 짓을 했어. 그녀가 병으로 죽은 후 그녀의 일기장을 가져다가 내 이름으로 소설을 썼어. 게이샤의 사죄는 내 작품이 아니야. 김민서의 영혼이 담긴 작품이야. 그런데 그녀는 내 소설이 세상에 나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나는 살인자야. 민호야. 재능 있는 한 여성의 목숨을 빼앗은 살인자야. 편지는 몇 장 더 계속되었고 할아버지의 괴로움과 후회가 그대로 묻어나 있었다. 신문 기사들도 함께 들어있었다. 1970년 4월 12일자 동아일보 기사, 신인 작가 김민서 24. 한강에서 투신 자살, 유족들은 최근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증언. 다른 기사, 문학계 화제작 게이샤의 사죄 작가 박기철. 더 이상 소설 쓰지 않겠다 선언. 하유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지혜의 어머니는 단순한 서점이 아니라 가슴 아픈 비밀과 한 여성의 죽음을 묻어둔 곳이었고 할아버지가 평생 짊어진 십자가였다. 그날 밤 하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보려 했지만 그는 하윤이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뚜렷한 기억이 없었다. 다만 항상 우울해 보였고 술을 자주 마셨다는 할머니의 말이 새삼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갈등과 대립, 중심적 갈등. 다음 날 아침, 하윤은 원고와 편지들을 손에 든 채 할머니 앞에 앉았다. 할머니는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하윤의 심각한 표정을 보자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할머니, 이걸 봐주세요. 순자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읽어나가면서 점점 안색이 창백해졌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할머니, 이걸 알고 계셨어요?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 내 할아버지가 술 취했을 때 종종 이상한 말을 하곤 했거든. 김민서라는 이름을 자꾸 부르면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어. 하윤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격렬하게 부딪혔다. 현실주의적 입장. 하윤은 밴드의 빚 5,000달러와 은행의 압박에 막다른 길에 서 있었고 이것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았다. 할머니,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50년도 더 된 일이고요. 우리는 지금 당장 살아있고 생존해야 해요. 이 원고는 문학사적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을 거예요. 연구자들이나 출판사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줄지 생각해보세요. 하유는 인터넷으로 검색한 정보를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다. 게이샤의 사죄는 현재 절판 상태이고 헌책방에서도 수십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원고본이라면 그 가치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 가족은 아마 다 잊어버렸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설령 있다고 해도 50년이 지났는데 누가 뭘 기억하겠어요? 우리는 이 원고를 팔고 빚을 갚고 서점도 살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윤은 또한 할머니에게 현실적인 상황을 상기시켰다. 하윤 자신도 미국에서 실패하고 돌아와 할 일이 없는 상황이고 할머니도 나이가 들어 혼자 서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할머니,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생존이 우선이에요. 도덕적 입장. 순자 할머니는 양심의 가책과 신문 기사 속 젊은 여성에 대한 흐릿한 기억으로 괴로워했다. 안 돼. 절대 안 돼.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격양되어 있었다. 이 더러운 돈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할머니는 김민서를 기억해냈다. 작고 마른 체구에 항상 검은 옷을 입고 다니던 여자. 매일 오후 3시쯤 서점에 와서 구석 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쓰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여자는 정말 착했어. 항상 조용히 책을 읽고 글을 썼지. 가끔 나한테 차 한 잔을 달라고 하면서 수줍게 미소 짓던 모습이 기억나. 그런 아이를 네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다. 내 할아버지는 수년간 괴로움 속에 살았어. 술만 마시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계속 중얼거렸어.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 이제 알겠어. 우리가 그 죄를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줄 수는 없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그 죄값을 충분히 치렀어요. 평생 괴로워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악의 열매를 따먹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야. 갈등의 심화. 대립은 점점 격해졌다. 원고를 팔아야 하는가에 대한 열띤 논쟁이 매일 계속되었다. 하윤은 현실적인 논리를 내세웠다. 할머니, 감정론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굶어 죽어도 김민서 씨가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살아남는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원칙론으로 맞섰다. 돈이 전부가 아니야. 양심이란 게 있어. 네가 그런 식으로 살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대화는 점점 감정적으로 변했다. 할머니는 현실을 모르세요. 21세기에 그런 식으로 살면 도태돼요. 네가 내 나이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식사 시간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둘 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았다. 하유는 할머니를 실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할머니가 너무 고집스럽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순자 할머니는 손녀를 깊은 슬픔으로 바라보며 하윤이 길을 잃었다고 마음 아파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었다. 하윤은 할머니와 대화하기를 피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방에서 보냈다. 인터넷으로 원고의 가치를 조사하고 어떤 경매업체에 맡길지 알아보았다. 순자 할머니는 혼자서 서점을 지키며 끊임없이 고민했다. 손님이 거의 없는 서점에서 하루 종일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가끔 김민서의 모습이 환상처럼 나타나는 것 같았다. 이미 세대 간의 균열이 있던 그들의 관계는 과거의 무게와 현재의 고통스러운 선택으로 인해 더욱 깊어졌다. 일주일 시한은 점점 다가왔고 둘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져만 갔다. 외부 압박의 증가. 은행에서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다. 담당자는 점점 더 강압적인 어조로 변했다. 박순자 고객님, 이제 정말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연장은 불가능하고요. 변제 계획이 없으시면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할머니는 한숨만 내쉬었고 하유는 더욱 초조해했다. 할머니, 정말 시간이 없어요. 결정하세요. 더 생각해봐야겠어. 더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3일 후면 서점 문 닫아야 해요. 이런 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다. 해결과 치유, 결정적 행동. 마지막 3일째 되는 밤, 순자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나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김민서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 수줍은 미소, 항상 무언가를 쓰던 작은 손, 그리고 마지막에 본 절망에 찬 눈빛. 새벽 5시. 할머니는 마음을 정했다. 단호한 결의를 눈에 담고 하윤을 깨웠다. 하윤아, 일어나.
할머니, 이 시간에 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진실을 찾아야 해. 할머니는 하윤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김민서의 가족을 찾아서 직접 만나보자는 것이었다. 할머니, 정신 나갔어요? 50년 전 일인데 누가 살아있겠어요? 그래도 찾아봐야 해. 넌 이 짐을 지고 살 수 없고 나도 네가 그렇게 하도록 둘 수 없어. 할머니는 하윤에게 이전에 쓸모없다고 여겼던 인터넷 검색 기술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네가 컴퓨터 잘하잖니. 그걸로 김민서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윤은 여전히 마지못해 했지만 검색을 시작했다. 편지와 오래된 신문 기사의 단편적인 정보를 사용해 망자의 후손을 추적했다. 김민서, 1946년생, 부산 출신, 서울대학교 국문과 중퇴, 1970년 4월 12일 한강에서 투신 자살. 검색 작업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1970년대의 기록은 디지털화되지 않은 것이 많았고 개인정보도 제한적이었다. 하윤은 국가기록원, 각종 신문사 아카이브, 심지어 대학 동문회 명단까지 뒤져가며 단서를 찾았다. 3일간의 밤낮 없는 검색 끝에 드디어 단서를 찾았다. 김민서의 남동생 김민수가 1990년대까지 부산에서 살았다는 기록과 그의 아들 김민준이 현재 부산 해운대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였다. 할머니, 찾았어요. 김민서 씨 조카가 부산에 살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정말 살아있어? 여행과 준비. 할머니와 하윤은 부산으로 갈 준비를 했다. 할머니에게는 오랜만에 장거리 여행이었다. 무릎 때문에 기차를 타는 것도 힘겨웠지만 그녀는 꾹 참았다. 기차 안에서 할머니는 계속 중얼거렸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하윤도 긴장하고 있었다. 만약 그 가족이 분노하고 복수를 원한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할머니,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수밖에 없어요. 할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게 충분할까? 모르겠어요. 해봐야 알죠.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때였다. 둘은 역 근처 저렴한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김민준의 카페를 찾아갔다. 두 번째, 반전 대면과 예상치 못한 합의. 바다소리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였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에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다. 카페는 아직 손님이 많지 않았고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혼자 바리스타 일을 하고 있었다. 혹시 김민준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어떻게?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김민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김민준의 얼굴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갔다. 고모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김민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네, 맞습니다. 그분에 대해 할 말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민주는 카페 문을 닫고 그들을 조용한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다. 그의 아내 이수진도 뒤쪽에서 나와 함께 앉았다. 두 사람 모두 궁금한 듯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가져온 편지들과 원고를 꺼내 보였다. 김민준이 편지를 읽어가는 동안 할머니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발기철이 어떻게 김민서의 일기를 훔쳐 소설로 만들었는지, 그것이 김민서의 자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김민준과 수지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고 당황했지만 하윤이 예상했던 것처럼 분노하거나 적대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반응은 차분하고 슬펐다. 사실 저희 집안에서는 고모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김민준이 천천히 말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민서는 정말 글을 잘 썼는데 세상이 그 재능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더 안타깝다고 하시면서 수진이 끼어들었다. 시아버지께서 고모님의 일기장을 아직도 보관하고 계세요. 몇 권 남아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글들이 많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고모님의 일기장을 아름다운 글들이 많더라고요. 하유는 이 반응이 의외였다. 분노나 복수심이 아닌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었다. 고모님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저희도 항상 궁금했어요. 김민준이 계속했다. 가족들은 그냥 우울증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남편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이미 다 지난 일이고 발기철 선생님도 평생 괴로워하셨다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찾아와서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상치 못한 제안. 하유는 가족들의 고상함과 슬픔을 목격하며 자신의 실용주의를 부끄럽게 여겼다. 단순히 돈을 위해 원고를 팔려고 했던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번뜩였다. 단순한 배상이 아닌 치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해결책이었다. 제가 제안이 있어요. 하윤이 성숙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원고를 단순히 돈을 위해 파는 것이 아니라 김민서 선생님의 진짜 이름으로 소설을 다시 출간하는 건 어떨까요? 민준과 수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하윤을 바라봤다. 할머니의 서점을 책을 소개하는 장소로 만들고 저희가 함께 독서회와 소개 이벤트를 개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윤은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책 판매에서 얻는 모든 수익은 반분하고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젊은 문학 지망생들을 위한 김민서 장학금을 설립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순자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손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여기 카페는 정기적인 독서회와 문화 교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문학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아내와 눈을 마주쳤다. 둘 다 점점 따뜻해지는 눈빛을 보였다.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하지만 민준이 망설였다. 저희는 문학 쪽은 잘 모르고 카페 운영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함께하는 거죠. 하윤이 열정적으로 말했다. 저는 뉴욕에서 문화 이벤트 기획 경험이 있어요. 비록 실패했지만 그 경험을 여기서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획의 구체화. 다음 며칠 동안 네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첫째, 게이샤의 사죄를 김민서의 이름으로 재출간한다. 원고와 함께 발기철의 참회 편지와 김민서의 생애에 대한 설명을 함께 수록한다. 둘째, 출간 기념 이벤트를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개최한다. 지혜어머니, 서점과 바닷소리, 카페가 공동 주최한다. 셋째, 매달 한 번씩 두 장소에서 독서회를 열고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를 만든다. 넷째, 수익의 30%는 서점과 카페 운영비로, 30%는 두 가족이 나누고 40%는 김민서 문학장학금으로 적립한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서점의 담보대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긴급한 현실 문제. 그런데 할머니, 민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 계획들은 좋은데 당장 서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문제지. 내일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잠깐요. 수진이 남편과 무언가를 속삭이더니 말했다. 저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 카페도 처음에 대출받을 때 힘들었거든요. 그때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지역 문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이런 프로젝트라면 분명 흥미 있어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분도 장사하시는 분이라서 확실한 계획과 보장이 있어야 해요. 하윤이 번뜩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원고 자체를 담보로 하면 어떨까요? 문학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니까. 마지막 순간의 해결. 다음날 아침 네 사람은 민준이 말한 사업가를 만났다. 60대의 신중한 남자였는데 김민서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받았다. 문학적 정의를 실현하는 프로젝트군요. 흥미롭습니다. 그는 원고의 가치를 평가해 보겠다며 문학 전문가와 연결해 주었다. 다행히 그 전문가는 게이샤의 사죄의 원고본이라면 최소 2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정도면 담보대출은 충분히 해결되고 프로젝트 초기 자금까지 마련할 수 있겠네요. 그 사업가는 문화적 가치를 인정해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했고 출간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원고를 다시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하유는 급히 서울로 돌아가 은행과 협상했다. 부산에서의 대출로 기존 담보대출을 정리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재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변화와 적응, 새로운 시작의 어려움. 서점이 압류 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게이샤의 사주의 재출간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저작권 문제, 출판사 섭외, 편집 작업 등 하윤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계속 생겼다. 할머니, 이거 생각보다 훨씬 어려워요. 하윤이 서류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해야지. 다른 선택이 있니?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서점 운영을 계속해야 했다. 매출은 여전히 적었고 새로운 대출의 이자도 갚아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마음이 가벼웠다. 오랫동안 짓누르던 비밀의 무게가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부산과의 협력. 민준과 수지는 서울보다 먼저 카페에서 김민서 관련 이벤트를 시작했다. 벽에 김민서의 사진과 생애를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고 그녀의 일기 중 일부를 전시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요. 민준이 전화로 보고했다. 지역 문학동호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야기를 듣고 가네요. 하지만 부산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일부 기존 고객들은 카페가 너무 문학적이 되었다며 불편해했다. 매출에도 영향이 있었다. 괜찮을까요? 수진이 걱정했다. 손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윤이 달래었다. 새로운 고객층을 만들어 가야죠. 예상치 못한 관심. 몇 주 후 한문학 블로거가 민준의 카페를 방문하고 김민서의 이야기를 SNS에 올렸는데 이것이 큰 화제가 되었다. 50년 만에 드러난 문학계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수만 명에게 공유되었다. 갑자기 지혜어머니 서점과 바다소리 카페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할머니, 너무 많은 사람이 와요. 하윤이 당황했다. 순자 할머니는 오히려 기뻐했다. 좋은 일 아니야? 민서 그 아이가 마침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구나. 출간 과정의 우여곡절. 출판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여러 출판사에 제안했지만 상업성을 의심하거나 법적 문제를 우려하는 곳이 많았다. 결국 하윤은 작은 독립출판사와 계약을 맺었다. 편집 과정에서도 1970년대 언어와 현재 언어 사이의 간극, 원고 손상 부분 복원 등으로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하윤은 조급해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차분했다. 좋은 책을 만드는 게 중요해. 가족관계의 변화. 이 과정에서 순자 할머니와 하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하윤은 할머니의 도덕적 원칙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깊은 철학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할머니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게 되었다. 할머니,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돈만 생각하고, 아니야, 네 현실 감각도 필요했어. 나 혼자서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거야. 순자 할머니도 손녀의 능력과 열정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 하윤의 기획력과 추진력이 없었다면 김민서 프로젝트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네가 뉴욕에서 실패한 게 아니었구나. 준비 과정이었어. 둘은 이제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할머니는 경험과 지혜를, 하윤은 기술과 에너지를 제공하며 함께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갔다. 지역사회의 반응.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지역사회 반응도 다양했다. 일부 나이든 주민들은 왜 옛날 일을 들춰내느냐며 불편해했지만 젊은 세대들은 적극 지지하며 SNS에서 홍보를 도와주었다. 점차 지혜어머니 서점은 문화공간으로 변해갔다. 젊은 작가들이 모이고 독서회가 열리는 곳이 되었다. 성장과 깨달음. 첫 독서회. 출간을 기다리는 동안 하윤과 민주는 정기 독서회를 시작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열리는 화상 독서회였다. 첫 번째 모임에는 각 장소에 5, 6명 정도가 왔다. 대부분 SNS를 보고 온 젊은 사람들이었다. 김민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나눠볼까요? 하윤이 사회를 보며 물었다.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어서. 한 대학생이 말했다. 저는 오히려 슬펐어요. 그 시대 여성 작가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직장인 여성이 의견을 보탰다. 부산 쪽에서는 민준이 김민서의 일기 일부를 읽어주었다. 그녀의 섬세한 문체와 깊은 내면이 담긴 글들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구석에 앉아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젊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문학과 도덕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민서야, 네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고 있어.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예상치 못한 방문자. 어느 날 서점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다. 7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자신을 이민호라고 소개했다. 혹시 박기철 씨의 친구 민호 아니세요? 순자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다. 맞습니다. 편지 받으신 적 있죠? 기철이가 저한테 보낸. 하윤과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할아버지의 참회 편지를 받았던 바로 그 친구였다. 저는 기철이가 죽을 때까지 그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인터넷에서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는 걸 알고 와보게 되었습니다. 이민호는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들을 꺼냈다. 발기철이 수십 년간 보낸 참회의 편지들이었다. 기철이는 정말 괴로워했어요. 술을 마실 때마다 김민서 씨 이야기만 했고 자신이 지옥에 갈 거라고 말하곤 했어요. 편지들 중에는 김민서에게 직접 쓴 것도 있었다. 민서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네 재능을 훔친 나를 용서해달라. 순자 할머니는 남편이 그토록 괴로워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이 그 괴로움을 충분히 이해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느꼈다. 이민호의 증언. 이민호는 1969년 김민서를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 기철이가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정말 조용하고 내성적인 여자였는데 글에 대한 열정만은 대단했어요. 자기가 쓴 소설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났거든요. 그는 또한 김민서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서점에 왔을 때의 모습도 기억하고 있었다. 게이샤의 사죄가 출간되고 며칠 후였어요. 그 여자가 서점에 와서 책을 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기철이한테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물었는데 기철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증언은 김민서 프로젝트의 새로운 차원을 더했다. 단순한 표절 사건이 아니라 한 인간의 꿈과 존재 자체를 파괴한 사건이었다는 것이 더욱 생생하게 드러났다. 출간 준비 완료. 드디어 게이샤의 사죄, 김민서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될 준비가 완료되었다. 책에는 원래 소설 내용과 함께 김민서의 생애, 발기철의 참회 편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과정이 모두 담겼다. 출간 기념회는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열기로 했다. 이민호도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했고 여러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할머니, 떨려요. 하윤이 말했다. 나도 그래. 하지만 해야 할 일이야. 출간 전날 밤 순자 할머니는 김민서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민서야, 이제야 네 이름으로 된 책이 나온다. 늦었지만 사람들이 네 재능을 알게 될 거야. 결실과 새로운 시작. 출간 기념회. 2024년 4월 12일 김민서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54년이 되는 날 출간 기념회가 열렸다. 지혜 어머니 서점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말을 했다. 진실을 숨기고 사는 것보다는 부끄러움을 감수하고라도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윤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김민서 문학상 제정, 젊은 작가 지원 프로그램 등이었다. 언론의 반응. 출간 기념회는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되었다.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진실 고백. 문학계에 숨겨진 비극 54년 만에 드러나다. 할머니와 손녀의 용기 있는 선택.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다. 일부에서는 죽은 사람을 이용한 상업적 기획이라는 의견도 있었고 왜 이제 와서 옛날 일을 들춰내느냐는 반응도 있었다. 예상치 못한 성과. 하지만 책은 예상보다 훨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첫 주에 3,000부, 한 달 만에 1만 부가 팔렸다. 독립출판사로서는 대단한 성과였다. 더 중요한 것은 독자들의 반응이었다. 온라인 서점 리뷰에는 감동의 댓글들이 이어졌다. 김민서 선생님의 글이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재능이 묻혔다니 안타까워요. 할아버지의 참회와 가족들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젊은 작가들에게 희망이 되는 프로젝트네요. 서점과 카페의 변화. 지혜 어머니 서점은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의 을씨년스러운 헌책방 분위기에서 벗어나 활기찬 문화 공간이 되었다.
매주 토요일 독서회는 정원 20명이 늘 만석이었고 젊은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낭독하는 시간도 생겼다. 김민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일본과 중국에서도 방문자들이 왔다. 매출도 크게 늘었다. 기존의 월 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이제 대출이자는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충분히 벌 수 있게 되었다. 부산의 바다소리 카페도 마찬가지였다. 문학 카페로 유명해지면서 부산 지역 문화명소가 되었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왔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다. 갑자기 번 돈으로 사치하면 안 되지. 이건 민서 그 아이 덕분이니까. 김민서 문학상 출간 6개월 후 첫 번째 김민서 문학상이 제정되었다. 전국에서 200편이 넘는 작품이 접수되었다. 첫 수상자는 28세의 여성 작가 정수아였다. 시골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틈틈이 소설을 쓰는 싱글맘이었다. 김민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정수아의 소감을 들으며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김민서의 꿈이 다른 사람의 꿈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가족 관계의 완전한 변화. 1년이 지나면서 순자 할머니와 하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파트너였다. 하윤은 더 이상 뉴욕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서울에서 찾은 자신의 역할과 의미가 훨씬 값져 보였다. 할머니, 저 미국에서 성공했어도 이만큼 보람찬 일을 했을까 싶어요. 그럼 네가 여기 있어서 이 모든 게 가능했어. 할머니도 손녀의 능력을 완전히 인정했다. 하윤의 기획력과 추진력, 그리고 현대적 감각이 없었다면 김민서 프로젝트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네가 나의 자랑이야, 하윤아.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차이를 단점이 아닌 보완점으로 여겼다. 할머니의 경험과 원칙, 하윤의 혁신과 실행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다. 부산 가족과의 지속적인 관계, 김민중 가족과의 관계도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서 진짜 가족 같아졌다. 민중과 수지는 정기적으로 서울에 와서 독서회를 도왔고 하윤과 할머니도 부산을 자주 방문했다. 민준의 두 아이들은 순자 할머니를 서울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다. 고모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민준이 종종 말했다. 수익 배분도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두 가족 모두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김민서 장학금도 매년 확대되었다. 예상치 못한 후유증.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성공 이후 여러 출판사와 방송사에서 김민서 이야기를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하지만 가족들은 모두 거절했다. 민서 언니의 이야기를 오락거리로 만들 수는 없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또한 일부 문학계 인사들은 발기철의 다른 작품들도 표절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민호가 증언했다. 기철이의 다른 작품들은 모두 그가 직접 쓴 거예요. 김민서 사건은 정말 예외적인 일이었어요. 할머니의 건강 악화. 2년째 되는 겨울, 순자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당뇨와 고혈압이 악화된 것이었다. 할머니, 병원에 가야 해요. 괜찮아.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일어나지 못했다. 급히 병원에 옮겼지만 의사는 심각한 상태라고 했다. 당분간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하윤은 절망했다. 이제 막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아가는데 할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병실에서 할머니는 하윤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하윤아, 네가 잘해줘서 내 마음에 평화가 왔어. 민서 그 아이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덜었고. 할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설령 내가 못 일어나더라도 네가 이 일을 계속해줘야 해. 약속해. 할머니의 회복과 새로운 결심. 다행히 할머니는 한 달간의 입원 치료 후 회복되었다. 하지만 예전만큼 활발하게 활동하기는 어려웠다. 이제 나도 나이를 인정해야겠구나. 하윤은 할머니를 위해 서점에 안락의자를 놓고 무리하지 않도록 도왔다. 대신 하윤이 대부분의 일을 맡아서 했다.
할머니는 고문 역할만 하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하유는 더욱 성숙해졌다. 단순히 할머니를 도우는 것을 넘어서 프로젝트 전체를 책임지는 리더가 되었다. 3년째의 성과, 김민서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다. 게이샤의 사죄는 총 5만 부가 팔렸고, 김민서 문학상은 권위 있는 신인상으로 자리 잡았다. 지혜 어머니 서점은 이제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 되었다. 서울시에서 문화재 보존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제안할 정도였다. 부산의 바닷소리, 카페도 부산 문학 투어의 필수 코스가 되었고, 김민주는 지역 문화사업가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진정한 의미의 발견. 어느 가을 오후, 순자 할머니와 하유는 서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할머니, 3년 전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러게, 그때는 어떻게 될지 정말 몰랐지. 만약 제가 할머니 말을 안 듣고 원고를 그냥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돈은 벌었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평화는 없었을 거야. 그리고 민서, 그 아이의 영혼도 계속 떠돌았겠지. 하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창밖으로는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서점 안은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책장 사이로는 김민서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앞에는 항상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다. 민서야, 할머니가 사진을 향해 말했다. 네 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꿈이 되었어. 고마워. 새로운 세대의 등장. 최근에는 김민서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젊은 문학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러 오기 시작했다. 대학생 이소정은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독서회 준비를 도왔고 고등학생 박민수는 SNS 홍보를 담당했다. 저희도 나중에 할머니와 하윤 언니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소정이 말했다. 하윤은 이런 젊은이들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들이 시작한 일이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마지막 반전. 또 다른 진실. 그런데 3년째 되는 겨울,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이민호가 다시 서점을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더 오래된 상자를 가지고 왔다. 기철이 집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건데 그는 망설이며 말했다. 이걸 보여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상자 안에는 김민서가 발기철에게 보낸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기철 오빠, 제 일기를 읽어보시고 소설로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글재주가 부족해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데 오빠라면 분명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주실 것 같아요. 또 다른 편지, 오빠가 쓰신 게이샤의 사죄, 정말 감동적이에요. 제 어설픈 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설이 될 줄이야. 오빠의 이름으로 출간되는 게 당연해요. 제가 뭔가요? 마지막 편지는 출간 직후에 쓴 것이었다. 오빠, 사람들이 모두 오빠를 칭찬해요. 하지만 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모두 제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혼란스러워요. 진실의 복잡성. 이 편지들을 읽은 후 모든 사람들은 침묵에 빠졌다. 김민서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일기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괴로움도 겪었던 것이다. 이게 진실인가요? 하윤이 물었다. 이민호가 답했다. 진실은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민서 씨는 처음에는 기뻤지만 나중에는 혼란스러워했어요. 기철이도 처음에는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훔쳤다고 느꼈고요. 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한 일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민서 그 아이의 재능을 세상에 알리고 그 아이 이름으로 기록에 남긴 건 맞는 일이었어. 하윤도 동의했다. 맞아요. 진실이 복잡하다고 해서 우리가 한 일의 의미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최종 결론, 완벽하지 않은 해답. 결국 그들은 이 새로운 편지들도 공개하기로 했다. 진실이 복잡하다면 그 복잡함까지 포함해서 보여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게이샤의 사죄. 개정 증보판에는 김민서의 편지들도 함께 실렸다. 그리고 이런 후기가 추가되었다. 진실은 때로 복잡하고 모순적입니다.
김민서는 자신의 이야기가 소설이 되는 것을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괴로워했습니다. 발기철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복잡성을 인정하면서도 한 가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김민서의 재능과 그녀의 이야기는 기억되어야 하고 젊은 작가들의 꿈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5년 후, 5년이 지난 현재 지혜 어머니 서점은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83세가 된 순자 할머니는 건강이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매일 서점에 나와 손님들을 맞는다. 37세가 된 하유는 이제 서점의 완전한 책임자가 되었고 김민서 문학재단의 이사장이기도 하다. 김민서 문학상은 한국의 권위 있는 신인 문학상 중 하나가 되었고 지금까지 25명의 작가가 수상했다. 그들 중 다수가 이후 한국 문학계의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다. 부산의 민중가족도 번영하고 있다. 바다소리 카페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문학 카페 체인이 되었고 민주는 지역 문화재단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마지막 성찰. 어느 봄날 오후 순자 할머니와 하유는 서점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할머니,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졌네요. 어떻게? 처음에는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복잡했잖아요. 할머니는 웃으며 답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완벽한 답은 없어. 하지만 최선을 다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거지? 그래도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 우리가 한 일이 완벽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의미 있는 일이었어. 민서 그 아이의 재능을 세상에 알렸고 많은 젊은 작가들에게 희망을 줬잖니. 하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고 서점 안으로는 따뜻한 봄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김민서의 사진 앞에는 오늘도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김민서 문학상 수상작품집이 나란히 꽂혀 있었다. 진정한 유산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마주하는 방식과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무형의 유산이다. 그것은 실수에 맞서는 용기, 용서하는 연민, 그리고 과거가 존중받고 인간적 가치가 고양되는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인내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 옳은 일을 하려는 마음이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 만든 작은 변화들이 결국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이다.